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뵀던 분들 같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걸 한번 찾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28년째 이제 건설 노동자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아마 요새처럼 건설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였든지 간에.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고 한번 좀 만들어 왔으면 하는 거고요. 어떻게 달라지네? 뭐가? 예. 제가 지금 핵심으로다가 공사비 삭감하고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돈 문제가 모든 것에 인프라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좀 풀어볼 거고요. 그로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서로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협조를 해야 저는 제일 정답은 나중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돈 문제 삭감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모두가 제값을 받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말씀을 빨리 드릴 건데 혹시 약간 오버되더라도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자, 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진단하기로는 공통적인 원인은 다 돈 문제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 깎이나 봤더니 강자인 발주자가 깎는 것도 있지만 수주하려고 지들이 알아서 깎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원지인가 어딘가 봤더니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깎일 수밖에 없는 여기가 진원지더라는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 첫 번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의 대부분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주어진 설계 금액에 들어가 있는 전체 파이라고 보면 우리가 결국은 많은 걸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반토막을 내버리죠. 그래놓고서는 맞춰먹기가 어려우니까 이러저러한 편법들을 쓰고 계시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모든 부실, 품질, 산재 여러 가지 해갖고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욕먹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후려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멀쩡하게 올려놓은 걸 후려치지 말고 이걸 제대로 써서 고스란히 시공하는 데 쓰고 기한 만큼 나눠가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싸울 일이 없고 우리끼리 힘 합치면 품질 한 점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걸 고민을 해야지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일단 정상화라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모든 규정 준수하면서 바람 불면 일하지 말아야죠. 그것들을 준수하면서도 품질 안전은 물론 모든 참가자들이 자기 값을 확보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최저가가 무조건 원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선진국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최저가는 미국, 독일 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단가를 못 깎게 막는 요 안전장치를 두느냐 안 두느냐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두면 최저가에서도 얼마든지 제가 확보하면 살 수 있고요. 지금 적정임금제로다 제가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공표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한테 지급하도록 하자. 즉 더 이상 못 깎게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상화의 출발점이 이걸 통해서 임금을 못 깎게 만들면 약자를 자꾸 지금 후려치지 않습니까? 강자가 이것을 후려치기를 못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제값을 확보하는데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원화도급자 역시 자기의 적정이윤이 거기 들어가 있죠. 12에서 15%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저가로 다 들어가서 못 먹으니까 노동자 임금을 지금 갈취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노동자는 자기 임금 가져가야죠. 전부 다 자기 몫을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생산 안전 측면의 정상화, 지속 가능성도 여기에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돈들 심상정 의원님 지난번에 그 코로나에서 오셔갖고 안전 지키는 데 필요한 돈 말씀해 주시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치는 않아도 이미 우리가 설계 금액에 넣어놨습니다. 바보같이 그걸 지가 깎아먹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올려놓은 것들, 충분치는 않지만 올려놓은 것들을 알뜰하게 깎이지 말고 지켜서 고스란히 쓰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를 못했냐면 이 돈이 부족한 문제는 다 공감을 했지만 뭐를 못했냐면 이 배달 사고를 못 막았었죠. 원수급자 주면은 지가 다 먹어가지 아래까지 주라는 고생으로서 이걸 해법을 못 구했는데 그 해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적정인 문제가 된 거죠.
자,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그럼 우리가 왜 이 모양으로 빠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그림인 것이죠. 이거는 건설 생산물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요. 크게 비싸죠. 우리가 생산물들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만들 수가 없고 주문 받은 다음에 시작하죠. 수요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끊기면 중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귀하고 저가 경쟁 벌이고 중단되면 고용 안 하니까 비정규직 됐죠. 농업비가 쪄버리죠. 또 하나는 복합적이죠.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평 수직적으로 재하도급을 주는데 거기다 임금 단가 삭감하는 장치가 없어요. 계속 후려치고 내려가죠. 단한계로 내려갑니다. 또 고착성, 이건 땅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내로 디뎌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람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중단이 되다 보니까 비정규로 넘어가고 한쪽에서는 오개노동 위험 노출로 가고요. 또 하나는 가기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노동자 일자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각각이다 보니까 표준화라든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AI가 들어와도 대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끝까지 갈 직종이 우리 건설 노동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불거지는 것들이 이것들이 서로가 이제 몇 개씩 묶어지면서 과도한 공기 단축 문제, 부실 시공, 품질, 체불, 저임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외국 노동자. 이 과도한 공기 단축 이 언저리가 자 위에서 다 깎였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공기 단축을 해야 되는데 가장 파워풀한 수단 중에 하나가 타워크레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타워가 지금 부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다단계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고용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 통제는 안 되죠. 품질 안전 문제도 불거지고. 제가 이 위험 문제 이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적정임금제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임납차제도 직접 시공, 업역규제 폐지, 그리고 산업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전자카드 등급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건설업이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주문 생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 생산물이 있는 거는 그냥 생산물을 보고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산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산자 정보가 중요한데 이 생산물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만 믿고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생산물 없는, 생산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말만 갖고 들어오면 되니까 휴대폰 하나 갖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 브로커도 진입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여기서 불거지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목적물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냐? 처음에 우리가 골라내죠. 임납찰 과정에서 면밀하게 골라냅니다. 하지만 발주자와 약속된 시공자가 시공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필요 조건인데 그렇지 않고 다단계 하도급을 주면 골라낸 게 말짱 꽝이죠. 온갖 갖고 있는 안전계획서, 시공계획서 다 날라가죠. 왜? 직접 안 할 거니까. 또 하나는 제값을 써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 약속했던 그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 후려치다 보니까 돈이 안 남죠. 이 세 가지 요건이 맞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실업체가 수주하죠. 브로커가 제하도급 주죠. 공사비 부족해졌죠. 할 수 없죠. 현장용으로 맞춰먹기 위해서 편법, 빨리빨리, 저가 투입, 외국 인력 투입 다 불거지는 겁니다. 거기에 타워크레인도 좀 들어갑니다. 이건 뭐 아시다시피 이 다단계 도급 구조를 그려놨는데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고 하도급자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지금 합법이죠. 시공 참여자가 2008년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이건 다 불법입니다. 근데 현장에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불법이 남아있죠. 제가 시참 폐지 전후를 비교했습니다만 폐지 전에 비해서는 약간 내려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법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죠. 왜 그럴까? 법에서는 없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 문제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거는 다단계 하도급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약속된 자 이외의 자들이 들어오는데 저 밑에는 누구도 모르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근로자들도 들어오죠. 이쪽에는 돈이 작아지다 보니까 무리하게 공개 단축해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즉, 이 불법 다단계 막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깎여 나가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면 계약들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죠. 여기 지금 어쩌다가 드러난 자료인데 발주자의 금액을 100원으로 놓고 원도급, 하도급까지 갔을 때 얼마가 남았는가 봤더니 심지어는 26원 남더라는 겁니다.
불법 재하도급은 여기서부터 또 내려가는 것이죠. 요거는 돈이 이제 적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장에서 야 외국인 차이 없어졌어 하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인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조선족 그보다 낮고 기타 외국인 더 낮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불법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21년도 해보니까 32만 명 정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합법은 4만, 불법은 28만인 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왜 저렇게 외국 노동자들이 많은데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싼 임금으로 와갖고 싹쓸이 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저렇게 싼 임금이 됐는데 위에서 보신 것처럼 다 후레트가 흔들리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한 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E9을 쓰고 있는 현장 소장님을 만나뵌 거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돈이 자꾸 떨어져갖고 외국인을 쓰는데 외국인 5대5로 쓸 때까지만 해도 어렵지만 해볼만 했다는 거예요. 내국인 10번 보이면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E9은 최저임금만 주면 되니까 E9을 늘릴 요량으로 계속 제사를 깎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외국인을 2대8, 내국인이 둘, 외국인 8명 넣어서 지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안전, 하자 해갖고 여기서는 더 이상 손을 못 쓸 지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나도 기왕이면은 돈 있으면은 내국인 좀 쓰고 싶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국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내가 봐도 죽는 걸 알면서도 독초를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현장의 노사를 이런 지경에다가 몰아넣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을 많이 썼을 때 어떤 게 예상이 되느냐? 의사소통 문제, 그 다음에 불성실하다 소리도 하지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품질 문제, 그 다음에 산재 가능성 높아진다는 것들이 꽤 나오고요. 요건 제가 이제 채산성 지수라는 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왜냐면은 기능도 낮지만 임금도 조금 주잖아요. 그러면은 기능 수준 비교한 거를 임금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100이 넘어가면 그래도 이득이 된다고요. 근데 해보면은 한 번도 100을 넘어간 적이 없고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가 함정에 갇혀가지고 사업주들도 절대 이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 문제거든요. 건설 현장의 안전이 사고가 사망자가 반을 차지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아보자 별 규제를 다 하는데 안 나으시죠? 안 나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반성을 해야죠. 중요한 거 뭐 빼뜨리고 가는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설 안전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시공 속에 있죠. 전체적으로 큰 시공 안에 안전이 그 안에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미 공사비 깎아먹고 다단계에서 다 와해시켜버린 거죠. 무리하게 공기 단축하고 저가 쓰고 통제력 떨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한물이 가서 규제를 하고 지침 넣고 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상 이거는 그대로 갈 것이고요. 이 제도는 관심을 여기다가는 두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인프라 부분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단적으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 분의 제 머리를 이제 때리는 그런 걸 몇 가지 소개드리는데 이 추락사고 많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우리 현장 원수급자가 60, 내가 45로 받았는데 이것을 맞춰먹는 방법은 공기 단축인데 안전고리를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것조차도 늦어져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현장에서 안전 사치다. 우리한테 사치다. 이게 핑계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입니다. 이건 막아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원수급자도 똑같은 취지입니다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감독관. 이 공공기관의 감독관입니다. 저하고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속 얘기를 털어놓는 거죠. 여기도 원수급자 낙찰률이 63%짜리 현장이에요. 아파트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이분이 얘기가 내가 지금 30년 가까이 감독관 하는데 이 정도 낙찰률이면 정상시공은 글러먹은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도급자, 하도급자, 팀반장, 노동자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현장에 들어올 때는 편법으로 할 거를 아예 각오를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공기 무리하게 단축하고 외국날 쓰고 이렇게 해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진짜로 이상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내가 만약에 이 현장에서
FM을 들이대면서 시방서대로 해라, 합법적인 내국인만 써라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전문 건설 업체가 저 그럼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타자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적은데 맞춰먹는 거는 공기단축밖에 없는데 새로운 업체를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 4, 5개월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4, 5개월 깨진 다음에 새로 불러들인다고 하더라도 돈 더 줄 겁니까? 못 주죠. 공기 더 줄 거예요? 못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업체를 내보내버리면은 자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내가 터득한 게 뭐냐? 이런 현장은 당장 죽고 당장 무너지지 않으면은 눈 감고 가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새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즉 공사비가 부족해도 관리만 잘하면 된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저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낮은 공사비에 들어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교육하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산업안전 필요성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맞춰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우리를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벼랑 끝에 몰아넣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더 심각한 건 이거죠. 야, 낙찰률 그 정도 받아갖고 이 정도 하는 거는 나니까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에? 나니까 이 정도 맞춰먹지 그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갖고 규정인이 아니 뭐 지침인이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통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제값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제값을 줘?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못할 게 뭐가 있냐. 결국 궁극적으로는 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점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되짚어가는 거죠. 얘가 어디서 왔는지. 결국은 돈 문제에서 만나는 것이다. 자, 그 돈이 깎여 내려갔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돈 깎여 내려간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를 한번 요 흐름 따라 내려가 본 거예요. 공공발주자 자기는 100원인데 슬쩍 90원으로 예정 가격을 만들어 놓죠. 그럼 안 들어와야 되는데 왜? 원수급자가 70원, 80원에 들어오는 건 알죠. 원수급자는 100원짜리를 자기가 봐도 100원짜리인데 7, 80원에 왜 들어갔을까? 얘가 하수급자가 5, 60원에 가져가는 걸 알죠. 그러니까 자기 떼먹고 던져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불법 제하도급이 막 내려오는데 결국 그럼 어디냐? 이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거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고 저임금 넣고 하는 거에 자신이 못하면서 점점 더 내려가는 거고요. 이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불법 고용, 외국 노동자이고요. 왜? 불법이 들어와도 참아야 되니까. 그 참는 거에 내국인도 따라 참지 않으면 일자리를 못 얻어가는 거예요. 내 식구가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궁극적인 원인은 이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임금에 있는 거고요. 임금 삭감 억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임납찰제도 최저가 하다가 종신제가니까 달라지던가요? 도로 원위치 됐잖아요.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존 목적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임금 삭감 경쟁, 이거를 멈춰줘야, 그래야 거꾸로 하나하나 해서 제자리를 잡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해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소개드릴 것은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 제도, 이건 이제 법에 의해 하는 것이고 공공공사만 지금 하고 있죠. 독일의 사례는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만들어서 단협으로 해서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이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좀 생략할 거고요. 여기는 건설 노동자들이 80% 이상 정규직이 되는 희한한 그런 신기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서울시 경기도가 적정임금제 조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주문 생산 방식을 말씀드렸고 도급 구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사실은 이 직접 노무비를 결정을 하고 직접 노무비에서 최저가로 붙였을 때 누구를 골라낼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발주자는 기왕이면은 어디든지 간에 싸게 사고 싶죠.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부실할까 우려가 좀 있긴 해요. 입찰자는 비싸게 팔고 싶죠. 하지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가로다가 덤핑 입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규율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최저가 낙찰제가 보통 일반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이제 낮게 치고 들어갈 걸 찾는데 여기 임금이고요. 이쪽이 노무량이에요. 두 개를 곱하면 노무비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 임금을 후려쳐서 들어가는 방법을 가격경제.
투입량을 줄이는 걸 기술 경쟁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이것들을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 것 같더니 임금 하락하는 것들을 허용하니까 저가로 해서 임금을 후려치고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미국은 이 프리베일링 에이지 1931년도 연방제도에 들어왔고요. 대공황 직전이죠. 중국 사람들이 엄청 들어와서 일자리 다 뺏어갔죠. 독일은 EU가 통합이 되면서 국경이 없어졌죠.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마구마구 몰려들었죠. 여기는 97년, 여기는 31년. 즉 공통점은 노동시장이 개방이 돼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 들어올 때 자구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구책으로. 우리 근데 이것이 무너진 지가 한참 됐는데 여전히 이것들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냅니다. 또 하나는 기술 경쟁은 장려를 하죠. 대신에 공법 개선, 소재 개발, 공정관리 기법 같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해 주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저가로 해도 쫓아냅니다. 가짜라고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격 경쟁은 막아내고 기술 경쟁은 촉진한다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가격 삭감 억제 장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치고 내려가는 게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로 해서 저임금 불법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28만 원, 10만 원, 4만 원 후려치는 광주 사례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제하도급이 계속 깎여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쪽에 노무량을 줄이긴 줄이는데 그냥 막 줄이는 거죠. 얼마를 줄이는지도 모르고 줄이고 있는데 문제는 합리적으로 기술 경쟁, 그러니까 공법이 개선됐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줄인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낮은 가격을 쓰면 무조건 높은 좀 줄게.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가격을 주면 무조건 높은 좀 줄게. 이건 누가 제일 잘합니까? 고정비 필요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제일 잘합니다. 여기에서 왜 낮게 쓸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검증을. 자, 여기 이제 한국하고 독일, 미국 비교해 본 겁니다. 우리가 발주 금액에다가 낙찰료를 곱해갖고 내려가는 게 있죠. 요것을 적격 심사 같으면은 한 88% 언저리 맞게끔 만들어놨어요. 문제는 기술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술력과 상관이 없이 그냥 88%. 아니면 기술력과 상관없이 그냥 후려치고 내려가. 근데 그것이 내려간 다음에 낙찰이 되면은 얘가 하나의 또 기준이 될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조사해. 또 떨어져. 계속 단계적으로 떨어지죠. 그 누구도 일을 못할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막아내야죠. 이것을 시장이라고 놔두면 이거는 시장 실패죠. 정부가 들어가서 시장 실패를 완화시키는 혹은 치유하는 노력들을 해야죠. 그러면 미국이나 이 독일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실적 공사비 하니까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는데 얘네들을 보니까 이게 실적 공사비 방식으로 최저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술력이 없으면 못 갖게 한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없으면. 근데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예전 거에서 조금씩 미세하게 나가고 단가는 못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거의 100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적 금액이 멀쩡하니까 다시 발주 금액도 멀쩡하고 대신에 기술력 가장 우수한 업체가 받아가는 거고 저 혼자 다 먹지 못하고 PW 같은 게 있으니까 노동자한테 약자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핵심이죠. 우리도 시중노임 단가 가지고 있죠. 정부가 공표하죠. 미국 프리빌링 웨이지 정부가 공표합니다. 어떤 차이냐? 딱 하나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놨는데 우리는 이게 설계 금액을 작성하는데 기준이 돼요. 하지만 노동자한테 그 금액을 줄지 말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려치죠. 약자한테 내려가는 것도 계속 후려치죠. 앞에서 설명드렸다. 미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해주는 PW가 노동자한테 실제로 주는 금액입니다. 그 이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를 못 깎잖아요. 얘도 못 깎네. 얘도 못 깎아. 여기도 못 깎아.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거의 100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해법인 것이죠. 말씀드렸던 PW 주 차원에서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연방 차원에서 데이비스도 있고 액트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PW 이상 지급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이 최저임금 7.25달러 모두가 다 받는 그거하고 상이합니다. 그래서 미국들이 그게 있죠. 전체 노동자 최저임금 7.25달러. 그 위에 PW 존재하고 단협임금은 또 그 위에 존재하고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이거 PW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센 거 3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사용 정보. 그래서 철칙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그들이 해놓은 평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요 미국의 터너사
대규모 회사죠. 우리 식으로 하면 삼성, 현대 같은 대규모 회사인데 제가 이 노동 담당 이사를 3번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31년도 그때 들어올 때 우리도 처음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임금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주는 거지. 그러나 지나고 봤더니 공공만 한다 그랬죠. 공공은 파이가 100이면 100이 다 지켜지는데 민간은 여전히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가 PW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장점, 임금 삭감을 막아놨더니 적정 공사비 확보하고 제 아무리 기술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으로 확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발주자, 국가 지자체 힘이 세지만 그들로부터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PW 미만으로 못 갖게 했더니 제하도급이 억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조적업체인데 전기가 껴갖고 기술적으로 내가 못하니까 하도급을 줘야 돼. 그때는 어떻게? 제값을 다 주는 거죠. 그럼 전기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지만 제가 다 받았으니까 문제가 심각할까요? 문제 없잖아요. 제가 다 받았는데. 이들이 제하도급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버텨내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산업안전, 민간하고 비교했더니 재해 건수가 반, 사망사고는 15%가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임금 줄 거면은 당연히 말달통하고 일하는 내국인 먼저 데려다 썼고요. 지역사회 다 살아났고요. 하수급자 만나서 물어봤죠. 내가 내 힘으로는 원수급자한테 돈을 더 못 받아내는데 공공공사는 PW 때문에 임금이 지나가면서 내 앞에다 적정 이유를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주기 비용 전체적으로 다 비용이 절감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뭘 갖고 경쟁을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경쟁 틀려먹었고 이제 기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공법 개선, 신소재 개발, 공정관리 입법. 이 기술 개발 역시도 거기서 살아나는 거죠. 하나 더. 제가 이제 출장 가면은 그 공공 현장을 가서 꼭 물어보죠. 아무 노동자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 PW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래요. 그러면 민간 현장, 공공 현장 동시에 일자리가 생겼는데 어디 갈 거냐? 당연히 공공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임금이 높다. 두 번째, 체불을 안 당한다. 미국도 민간공사 체불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체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의 생산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민간에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효과 때문에 민간 공사에서도 고숙련자 불러올라 그러면은 PW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여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했느냐? 1917년 일자리 개선 대책에 처음으로 이게 들어갔죠. 제가 이 제도를 소개한 건 2005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12년 있다가 처음으로 들어간 게 다단계 도급 개정에서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발주자가 정한 이상으로 임금을 준다. 어쨌든 기본 뼈대는 지금 갖추고 들어갔죠. 그걸 가지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여기서 이걸 나갔죠. 조례로다가 해서 했고 낙찰률 상승, 내국인 고용 많아졌고 품질 좋아졌고 일자리위원회에서도 20개에 대해서 해봤더니 역시 비슷한 효과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김경우 의원이 국토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송옥주 의원이 환노위의 건설근로자법으로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서울시가 했다는 그 실험입니다. 실험. 제가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서울시 공사도 100원, 80원, 68원, 54원에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구를 87%를 주고 적정임금제를 넣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넣죠. 왜냐하면 적정임금제가 기본임금이 시중노인 단가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봤더니 95% 이상 내국인 들어갔고 5%는 합법적인 외국인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그려본 겁니다. 적정임금제에서 그 이상 주도록 한 거, 표준근로계약서 밀어넣어갖고 포괄임금 못하게 한 거, 전자카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한 거. 한쪽에서는 주계약서 공동도구에서 직접 의무 시공하도록 만들고 이것들이 어우러지더니 내국인 우선 고용하고 취업여건, 품질안전 다 해서 정상화 가능성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신감을 갖게 만든 거는 그 현장에서 이게 지금 올림픽대로 여기 여의도에서 지금 보시면은 새로 만든 완공된 램프 공사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 현장을 가서 제가 면담했던 이 반장님 말씀이신데 58세이시고요. 30년 했고 내가 에이스들로 여기를 불러왔고 외국인은 없다 그랬어요. 왜? 여기는 어차피 시중노인 단가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불러오면은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다 줬고 여기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주휴수당을 월 4번이나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쭤봤죠. 다른 현장에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난생 처음 받아봤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사람 대접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불러온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리기 싫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자기도 대접받았으니까 그만큼 더 성실하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돈 내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물량단위 성과가 돈 내기를 안 했는데 속도가 빨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도 늦어질까 봐 돈 내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 말씀이 이 현장에는 품질, 안전, 속도 다 나아졌고 하자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사업주, 발주자한테 이득이 될 거다. 초기에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될 것이다. 이분이 마지막 말씀. 10년 전부터 이렇게 대접을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고령화되지 않았을 거다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요게 서울시가 먼저 했고 경기도가 거의 같은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조례를 만들었죠. 이렇게 돼 있죠. 계약 상대자는 적정임금 이상 그거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하도급을 맺으면은 하도급 계약에도 똑같이 포함을 시키라고 돼 있고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여기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까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아까 우리 법률 계류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 국토부가 주도를 해서 여기까지 왔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이상을 주도록 돼 있다. 여기에 공공만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돼요. 공공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 민간까지 확대하자. 얼마든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정임금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 직종별 기능별 노무상가를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까지도 규정을 지금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단가 못 깎죠. 그러면은 가격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값이면은 내국인 숙련 인력을 먼저 데려오려고 하겠죠. 일자는 사람을. 그리고 28만 원, 10만 원, 4만 원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하단계 하도급을 줄 이유가 없죠. 하도급을 주려면 내가 받은 거 고스란히 다 줘야 되는데 뭘로 줍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쪽에서는 이제는 질적으로 기술 심사하자는 겁니다. 저가로 들어와서 왜 그렇게 가능한데 공법, 소재, 공정관리 객관적으로 입증해봐. 그러면 그 돈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100원이면 100원을 거의 다 받아가도록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힘세다고 못 먹죠. 고스란히 하도급자, 노동자, 타워크린 다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정상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중적 의미에서 지켜낸다 그랬는데 공사비는 누구만 깎을 수 있냐면 입찰자가 기술 개발을 해야만 깎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아무리 수요독점자, 정부, 지자체가 강자지만 깎을 수 있습니까? 못 깎습니다. 깎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죠. 입찰자는요. 깎을 수는 있는데 언제만? 기술 개발이 됐을 때만. 100명인데 나 95명만 갖고 할 수 있어. 근데 기술 개발을 해서 문제 없잖아요. 그걸 오히려 사회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자기 몫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정상화되는 것들이 위에 나타나고 있고요. 사회보험, 복지, 교육훈련, 취업발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겉돌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인프라가 무너졌던 것이죠. 한쪽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업체에서 직접 고용, 직접 시공을 시켜야죠. 또 한쪽에서는 전자카드 넣어서 누가 얼만큼 인해서 어느 정도 숙련도인지를 우리가 기능 등급제라는 것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굴리는데 또 하나의 핵심 요건이 바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 그래서 결론은 돈만 준다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른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기 이제 진단. 비정상화는 결국은 공사비 삭감에서 시작됐고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증폭됐다라는 게 저의 진단이고 처방은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단가 삭감을 억제하는 적정임금제를 통해서 정상화도 시작하고 인프라를 깔아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류 중에 있죠. 지금 노사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플레이어입니다. 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룰이 지금 엉망이 돼 있죠. 그 룰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발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발제를 힘있게 그리고 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해 주신 신경원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